아침 7시 반, 9시까지 진행하고 있는 김현정 PD 겸 앵커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어요. 근데 또 어제 막 11시까지 준비할 일이 많아서 한 3시간 반 정도 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해롱해롱한 상황이고, 이렇게 낮에 하는, 평일에 하는 세미나 강연 요청 많아도 참석을 거의 못해요. 거절하는데, 오늘 행사는 워낙 뜻깊은 행사고 꼭 함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좀 무리하게 달려왔습니다. 목동에서. 아마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좀 무거운 주제죠. 오늘 주제가 무거운 주제입니다만, 그래서 많이 웃기가 좀 뭐합니다만, 이런 허심탄회한 자리가 마련된 것만으로도 저는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나아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하늘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오늘 이 자리를 보면서 흐뭇해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웃기 어려운 주제를 생각하면 웃기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을 바라보자 라는 생각으로 좀 웃으면서, 예, 담담하게 이렇게 희망차게 라운드 테이블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진행이고요.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분들 이쪽에 모여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배경으로 이 자리에 앉으셨는가를 직접 좀 소개를 드리면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짧게 누구신지, 어떻게 참석하게 되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가족협의 전은영 위원장이었고요. 산업학과 전명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광희고등학교 학생 이마진입니다. 하진 학생은 조금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떨린다고. 너무 귀엽죠. 하진아, 떨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된다. 그리고 하진이 이야기할 때 박수 많이 쳐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숙지고등학교 교사 오은주입니다. 무겁고 어려운 자리라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사로서 사회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 이후를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라는 조그마한 생각을 좀 보태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4.16 참사 당시에도 고등학교 선생님, 그때 중학교 선생님이셨던 거고, 우리 하진 양은 그때 중학교 1학년 학생이셨던 거고, 예. 그리고 양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 세월호 참사 때 고등학생이었고, 당시에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제안하고 진행을 했었고요. 4년 전에 이 자리에서 4.16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했을 때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고, 제 이름은 양지혜이고요. 청년정치 공동체 너머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 소장 김현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아마 부르신 이유는 5년 전 당시에 경기교육청에서 정책기획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잠깐 제가 조금만 부연을 하자면, 제가 이 명단을 보고 질문을 드렸어요. 이 담당자님께. 김현국 선생님은 그날 그 당시 어떤 일들을 하셔서 이 자리에 오시는 걸까요? 라고 질문 드렸는데, 그 당시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말씀을 못 읽는 이유도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인 실무 수장이셨던, 그러니까 그때 교육감 공석이었던 거죠, 그 당시. 네. 그렇죠. 교육감님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팽목항과 이 안산과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지휘하고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이랬던 분이 가장 아픈 기억을 가지고 계신 정말 그 당사자 몇 분 중에 한 분이셔서 지금 말씀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은 이제 어디 계시는 거죠? 정책연구소 소장. 정책연구소의 소장으로. 당시에 결정에 가장 책임 있는 감독 8명. 예.
8명들은 상황실 운영하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책임을 졌던 거고 예. 벌써 울컥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 네. 여기 음. 수많은 공직자 수백 명이 교육청 안산 시청 그분들이 자기 역할을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예, 광문입니다. 2010년에 여기 계신 우리 김상근 이사장님과 함께 경기도와 서울에서 교육 혁신의 깃발을 불었는데요. 아무튼 아마 그런 인연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 하나하나 사연 있는 분들이세요. 분들과 함께 라운드 테이블 진행하는 거고, 앞에서 좋은 강연해 주셨던 우리 발제자님들도 감사드리고요. 진행하는 와중에 아까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있으시면은 살짝 쪽지 주셔도 좋고요. 제가 적절하게 우리 발제자님께 질문 드리기로 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운드 테이블은 3개의 테이블로 제가 좀 나눠봤어요. 첫 번째 테이블은 기업, 두 번째 테이블은 반성, 세 번째 테이블 성찰,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테이블을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테이블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 다 그 당시 어디서 뭘 하셨어요? 자신이 처했던 그 상황에 따라서 기업들도 조금씩 다를 텐데 저는 그때도 김현정의 뉴스쇼를 진행하고 있었죠. 그날 아침에 9시에 방송을 하고 내려와서 언제나처럼 포털 제목 상의하고 후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 왼쪽에서 저희 이제 책상들이 쭉 있고 저희 왼쪽에 항상 YTN이 틀어져 있습니다. 이상한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같은 이제 미디어 업계 종사자들이 가장 아팠던 것은 배 사고 많이 나죠. 비행기 사고 많이 나죠. 사고가 난 후에 그 잔해들을 본다거나 사고가 난 상황들을 접하거나 항상 이랬던 과거에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모든 게 중계가 됐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아니 저 배가 저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왜 이걸 중계만 하고 있지? 왜 우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차라리 중계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아프고 이렇게까지 트라우마가 심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까지 죄 지은 것 같지 않을 텐데 우린 그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게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고요.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면서도 구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우리를 너무도 아프게, 아까 교수님 설명하셨죠. 애도가 되지 않고, 자아를 분리시키는 애도가 되지 않고 우리는 계속 멜랑콜리 상태에 있다. 저는 너무도 공감하거든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저의 기억은 그렇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고 이제 그 사고가 난 이후로는 매일매일 인터뷰였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배가 기울어지고 나서 이분은 살아나왔어요. 난간에 계셨던 분이에요. 저랑 인터뷰했던 그분은. 본인은 난간에 매달려서 배는 이미 90도입니다. 그리고 밧줄을 던졌대요. 소화전을 던져서. 근데 그 이미 홀에 이렇게 배가 기울어져 있고 저 밑에서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밧줄로 한 명 한 명 구해내는 게 너무도 어려웠다. 아이들이 밧줄을 잡고 위로 올라오기가 너무도 어려운 각도까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구한 다음에 이제는 가야 된다고, 이제는 가야 될 시간이라고 자신을 끌더랍니다. 구조대가. 근데 그 마지막에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도 지금까지 선명해서 참을 수가 없다고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울어버리시더라고요. 이런 고통스러운 인터뷰를 계속했습니다. 계속 옆에 계시는 찬호 아버님하고도 제가 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저의 기억은 그래요.
방송을 했던 저의 기억은 죄책감, 고통의 인터뷰, 항상 팔목을 꼬집으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울어버리면 안 되는데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꼬집으면서 멍이 들어가면서 인터뷰를 했던 게 저의 그때 기억입니다. 각자 중학생이었던 하진이, 고등학생이었던 우리 양 대표, 오 선생님, 팽목학으로 가던 우리 김 소장님, 다 각자의 기억이 있을 텐데 제일 아픈 분의 기억부터 꺼내서 죄송합니다. 찬우 아버님이실 것 같아요. 그날의 기억 저부터 해요. 아시죠? 너무 이제 무거우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대표님이 그 눈시울이 붉어지고 이런 걸 보면 안 된다. 마음 독하게 먹어야지. 제가 표현할 때 너무 감성적이고 약하기 때문에 이걸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부적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얘기한 게 있어요. 저는 세월호 참사 당일 제가 바로 갔으니까 체육관에는 3시 반 이전에 도착했고 2시에 팽목항을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상 우리 가족들 몰래 16일 당일 밤에 주머니에 담배를 한 5가루가 있었는데 그걸 다 피면서 밤새도록 울은 것 같아요. 혼자서. 아무도 누가 볼까봐 약해져 있는 그런 가장의 모습, 혹은 내가 이러면 아내와 남은 우리 가족들 너무나 적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찬호 장례를 칠 때조차까지도 단 한 번 울어보지를 못했어요. 울어보지 못한 이유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런 너무나 두렵고, 일단 찬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또 너무나 그 불안과 그 다음에 그것이 점점 시간이 너무 지나가면서는 나중에 이 세월호 참사의 실체를 접하게 되면서는 이제 분노로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독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세월호 당사자인 피해 가족인 제가 있다라고 해서 무거워졌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진짜 하실 얘기들 편안하게 하시고, 때로는 아까 우리 박구영 교수님이 원래 철학 교수님들 참 답답하고 말 재미없게 하신다, 제가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된 인식이었다 라고 오늘 얘기하면서 재밌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즐겁게 이렇게 웃음이 있는, 그 다음에 조금 더 진솔한, 그리고 못한 얘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꺼내고,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실제 좀 이렇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이 제 눈물을 쏙 들어가게 하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피해 당사자를 앞에 두고 웃기가 쉽지 않고, 제가 아까 항상 죄 지은 기분 같다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 독하게 마음먹고 얘기하자. 웃으면서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실 말씀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아버님의 기억은 듣지 않아도 들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의 기억. 3시 반? 3시 반에 달려가셨어요. 3시 반에 달려가서 담배 5갑? 그날 현장을 갔다 왔죠. 현장을 갔다 왔고, 네. 제가 얘기 많이 하면 다른 사람들 얘기 좀 더 해도 돼요? 조금만 더 하세요. 네. 그때 그 슬픔, 두려움, 그런 공포, 그것이 사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스크린 스쿠버 경험도 있고, 그날의 바다는 너무나 잔잔하고 고요하고 너무나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그 밤에 이미 현장을 다녀왔었고, 그 다음 날인 17일 날도 현장 해역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밤 10시까지 있었죠. 밤 10시가 다 돼서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그때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 포기라는 게 왜냐하면 내 찬호가 살아있기가 힘들다는 거, 이미 그것을 알고 와서 가장 제가 먼저 얘기했던 것은
찬호 형하고 집사람,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한테 거짓말한 거죠. 뭐라고? 에어 포켓 살아있을 수 있다. 희망 가지고 잘 있어라. 아빠가 아무튼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하고 사실상 그날 이후로 물어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가장 먼저 한 것이 자료를 보고 현장에 잠수사를 모시고 가서 모르니까 그때부터 자료 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고 그때 17일 이후에 결심한 부분이 오로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난지 왜 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예. 반드시 자식을 잃은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예. 미안한 마음의 부모로서 이 진상규명 반드시 하고 왜 죽었는지를 밝혀야 되겠다. 그리고 반드시 책임자 처벌하고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나의 삶을 예.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6개를 걸었었죠. 증거보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급했습니다. 언론에 나왔던 것은 똑같은 화면의 거짓이었었고 믿을 사람이 없었어요. 믿을 사람이 없었고 나중에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현재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들에 조금 더 추가해서 제 마음을 좀 더 얘기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우리 양 대표. 예. 그 당시 기억이 어땠어요? 그때 고등학교 몇 학년이었어요?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2학년이었으니까. 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억은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요. 참사가 일어나던 당시에 학교가 굉장히 조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듣기평가가 있었던 영어 듣기평가가 있었던 날이었고 아니요, 그 수행평가 그 이렇게 맨날 목요일에 보는 그런 듣기평가 같은 거였는데 듣기평가가 있었고 점심시간쯤에 이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핸드폰을 내지 않았을 어떤 친구한테 전해서 들었었고 그리고 전원 구조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었고 그리고 야자를 마치고 갔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접했었던 게 제가 경험했던 세월호 참사의 첫 번째 기억이었고 저는 사실 그 참사를 보면서 그 달에 있었던 또 다른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했었어요. 어떤 겁니까? 그 달에 제 친구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성적 비관으로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죽음이 치워졌다라는 이야기 사실은 그 자리에 꽃 한 다발 놓이지 않고 계속 수업이 진행되었고 기억하지 말라라는 신호를 보낸 죽음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저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때 그 죽음과 지금 세월호 참사에서 겪고 있는 이 죽음 그리고 이 가만히 있으라는 선배의 음성이라는 것이 너무도 다르지 않은 목소리로 들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요. 네, 잠시 후에 아마 그 이야기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의 기억. 잠깐 우리 하진이는 어땠어요? 중학생. 뭔 일이 났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저희 학교가 좀 수련회가 빠른 편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는 다 5월, 6월 이랬는데 저희 학교는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갔다 왔었고 그래서 그날은 참사 당시 날은 이제 제가 수련에서 돌아온 날이었는데 집에 오니까 그 엄마가 하진아 TV 좀 봐봐 이러고 와서 배가 침몰했대. 근데 다 구했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가 침몰한다고 솔직히 모르죠. 잘 느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TV를 봤는데 근데 딱 보니까 배가 침몰한 모습이 있는데 거의 막 이렇게 못 구했다 막 실종자 막 이렇게 그 사람들 써져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냐 왜 그러냐 그냥 솔직히 그날은 제가 별로 감각 없이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그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이제 온통 그 애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 이렇게 사건의 진실을 그러니까 정황을 좀 알게 됐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아니 애들이 이렇게 바닷속에서 그러고 있는데 왜 아무도 왜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무엇이 있었길래 그 상태로 가만히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제일 솔직한 얘기네요. 중학교 1학년인데 그치? 아니 아이들이 바닷속에 있는데 그걸 다 보고 있는데 전 국민이 생중계를 보고 있는데 왜 못 구하지? 왜 어른들이 못 구해내고 있지? 너무도 솔직한 이야기. 네. 자, 김영구 선생님. 네. 김영구 선생님의 기억 또 생생하시죠? 네. 그때가 지방선거 시기였고요. 교육청 입장에서 모처럼 바깥 외풍 안 타고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선거 때까지 2개월 동안이. 그때 제일 큰 일이 경기도청이 법적 경기 교육재정 2조 원을 10년 넘게 안 주고 있었거든요. 법으로 보장된 거. 2조 원. 근데 당시에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받았고 나머지 8천억을 어떻게든지 차기 집행부 구성될 때까지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정말 집중하고 일하자. 그럴 때 이제 세월호 참사가 터졌죠. 그리고 그날 바로 이제 그 대책본부 체제로 전환했고 교육청, 교육지원청 그리고 가능한 학교의 교직원들까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당시로선 또 지금 현재 진상규명도 본격화 안 된 시점에선 정말 작은 일이겠지만 유족들 또는 생존 학생 옆에 같이 있어주고 장례 절차 같은 것 좀 지원해주고 그런 일 하는 걸로 한 달 정도는 거의 수많은 분들이 그 일에 전부 몰두하고 패닉 아니셨어요? 패닉? 지금은 담담하게 말씀하시지만 그때는 그냥 패닉 상태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도 많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꽤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많이 해서 이때는 패닉 이런 거보다 그런 슬플 때 슬퍼해야 되고 화낼 때 더 화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해야 할 일과 책임이 있는 것 자체가 다행인 점도 있어요. 할 일 도망가지 말고 하고 또 남들 안 보는 데 와서 소리도 질러보고 그러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시기다. 알겠습니다. 그날의 기억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각자의 기억들을 지금 꺼내보셨을 거예요. 그랬던 날입니다. 그랬던 참사 그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날 이후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가 됐었죠. 왜 구해내지 못했는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 모든 이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꺼내야 하는 문제들이 다 꺼내졌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교육계 문제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어떤 질문들이 그 당시에 던져졌던가, 뭘 생각해야 됐던 건가? 저는 아까 이제 우리 발제자님들 말씀드리면서 아주 좁게 보자면 선생님들은 뭐 하셨나 그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매뉴얼들을 배해서 제대로 착착착착 하신 건가?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건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크게 보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교육이 어떤 신자유주의 속에서 전체를 향해 전체 이익을 위해서 개인은 희생해도 좋다라는 그것을 가르쳐왔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합돼서 나타난 문제가 이것 아니었던가? 그런 배가 굴러가고 그런 배를 묵인해주고 그런 배를 만들고 구조해내지 못하고 구조해내지 못했는데도 제대로 진상규명을 끝까지 철저히 파헤치지 못하고 이런 두루뭉술한 것들이 다 거기서 비롯된 거 아니에요. 좁은 문제제기, 큰 문제제기가 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황교안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아주 좁게
보면 세월호 참사가 꼭 교육 문제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 안전 문제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죠. 국가 안전 시스템 문제고 민주주의 오작동 문제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민주주의 오작동을 가능하게 만든 민주시민 의식의 부재라고 할까요? 결핍. 그리고 그런 민주시민 의식을 어디서 길러줘야 되느냐? 민주시민 의식과 역량을 길러줄 사명을 갖고 있는 데는 대한민국 모든 기관 중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임무고요, 법적인 책임인데요. 교육기본법에 보면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교육의 목적이라고 못 받고 있거든요. 결국 한국 민주주의의 실패는 학교 민주주의의 실패와 굉장히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한국 민주주의의 오작동을 막고 제대로 작동하게 해서 이게 국가냐 또는 국가가 어디 있냐는 개탄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저는 한국 민주주의를 민주시민 의식으로 충전해야 되는데 그 충전 기지는 학교일 수밖에 없다. 충전의 기지.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 세월호 참사 다음 해인가요? 그 제가 조그마한 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민주시민 교육을 전담하는 시민단체 하나를 만들었어요. 진검다리 교육공동체라는 걸. 근데 이 계기가 당시 아마 민들레를 기억하는데요. 민들레라는 그 대한교육 만드는 잡지가 있습니다. 전단물이 있는데 아마 교육계의 녹색평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민들레에서 세월호 참사의 교육적 함의에 대해서 저한테 원고 부탁이 와서 아마 참사 3, 4개월 후쯤에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주제와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냥 말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충전기지 하나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던 게 저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교육이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민주주의의 충전 기지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이 물음을 던져야겠다. 오 선생님. 완전 일선에서 세월호 참사를 맞으셨던 분이고 그때 학교는 어때요? 그때 선생님들은 어떤 말씀들 나누셨고 일선에서 또 뭔가 교육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는지 일선의 선생님들께서는 궁금하네요. 그때 저는 중학교에 있었는데 제가 있었던 중학교는 그 바로 다음 날이 축제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이제 부스를 만들고 체육대회랑 공연 준비를 하고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부스가 나오게 되면서 모든 것들을 철수를 하고 그 다음날 아주 조용한 일상적인 수업이지만 일상적이지 못했던 그런 하루를 맞았죠. 선생님들이 잘못하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책감이 굉장히 저같이 그냥 방송하는 사람의 자책감도 대단했으니까 선생님들의 자책감도 대단하셨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제가 그때 가르치고 있었던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말하자면 바라보는 중학교 2학년들 굉장히 무서운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가르친다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가르치냐 말하자면 일반인 친구들이 걱정하면서 니를 다 이겨먹을 텐데 참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로 교실에서 만나는 중학교 2학년 친구들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너무 맑고 이쁜 아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이고 누구보다도 학생들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에도 어느 교사도 그 학생들을 구하는 일을 저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라보는 심정이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아니었어도 모든 아이들이 다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었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학교에서 그 이후에 어떻게 펼쳐가는가, 그리고 거기에 학교에서 어떤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는다면 또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만, 왜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이 얘기들을 잠시 후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이어갔으면 저는 좋겠는데, 우리 발제자님들도 계시고 아까 그러셨어요. 잊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그때 약속을 했는데, 결국 이제 교육 문제로 좁혀보자면, 여기 계신 그 교육계의 종사자분들의 입장에서 좁혀보자면, 잊지 않겠다는 약속은 교육의 모순을 극복하겠다라는 약속인데, 우리는 잘 이행하고 있는가?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아까 우리 이수영 원장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던 거잖아요. 일단 잘 지키고 있습니까? 보시기에는? 미흡하다고. 마이크가 있으시군요. 네. 그 새로운 체제 전환과 관련된 문제의식이 없지는 않겠죠. 그해 6월달에 그 지방선거에서 13분의 그 교육감님들이 이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잖아요. 시민사회가 뭔가의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요청을 저희가 좀 적절하게 좀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력들이 필요했었는 것 같은데, 이 동력이 제대로 좀 구성이 됐었는가, 이제 혁신 동맹이라고 할까요? 이런 동맹에 좀 뭐라고 할까요? 좀 탄탄함이 좀 약했다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체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치를 어디에 둘 거냐, 그 다음에 로드맵이 나와야 될 거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정교하지 못했다. 아까 우리 날것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날것 그대로 요구는 많았지만 이 요구를 제도화해서 전환시키는 그런 노력들은 많이 미흡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우리는 중학교, 이제는 초등학교, 심지어 이제 유치원부터 대학을 가야 된다는 목표가 그때도 지금은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 소위 좋은데, 더 좋은데, 자 1등부터 순서대로 쭉 줄 세워놓고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이 달리는 목표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교육이 바뀌기가 참 어려웠고 다 통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사회적 합의와 이런 자리의 토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갖고 있는 감각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정책 중에 자유학기제, 학점제 학교, 혁신학교도 포함되겠고요. 그 해당 정책 자체의 의미는 굉장히 충만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네, 그러나 이제 그런 정책이 추진됐을 때 목표치가 체제 전환까지 가서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입시와 관련돼서 약간 해방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보게 되면 이 중범위 수준의 정책까지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좀 더 혁명적인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교육 체제 정복까지 굉장히 큰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갈 것 같은데, 어차피 자유로운 자리니까요. 이럴 때 이야기해보는 거니까 해보겠습니다. 손 드신 김영국 선생님. 예. 일단 교육을 이야기할 땐 규모가 크다는 그 속성을 좀 먼저 인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 게, 대학까지 60만 교원과 800만 학생이 활동하는 공간이 교육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미 세월호 이후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자와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잔뜩 생겼어요. 근데 만일 4.16 체제가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았다고 선포하고 10년이 지나도 어떤 교원, 어떤 학생은 국가주의 학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교육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 있던 그해 용인 제일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장애 학생과 친구들이 결승선을 손잡고 통과한 일이 있었어요. 장애가 기억해요. 저 그때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반에서 운동회 때 달리기 하잖아요. 5명씩 이렇게 달리는 거였는데 조별로 장애 아이가 있었어요. 그 초등학교에. 이 아이는 그냥 달리면 무조건 꼴등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4명의 아이들이 손을 잡았나 발을 묶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손 잡았으니까. 그래서 발을 맞춰서 결국 같이 공동 1등을 했던,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 인터뷰 저도 기억나네요.
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인데 그 친구들은 저는 세월호 이후의 교육 학습을 그날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작년 여름 사건이 있고 작년 겨울에 알려졌는데 당산역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격을 젊은 남자친구가 포옹으로 진정시키는 화면이 있었죠. 그 친구가 학교에서 그런 학습을 했는지 가정에서 학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세월호 이후에 학습을 한 겁니다. 세월호 이전의 학습이라고 하는 게 단 하나의 경로만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인기 있는 학교로 가기 위해서 초중고 12년 동안의 행복을 희생할 수 있다. 희생할 가치가 있다. 이런 게 세월호 이전의 학습이라면 세월호 이후는 대학 진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12년 동안도 순간순간 일상과 시간과 행복을 누리고 다양한 경로를 설계하고 무엇보다도 인간 존엄이라고 하는 가치가 각자 고생의 가치보다 앞에 있다. 이런 걸 가르치고 학습하는 세월호 이후의 학습이죠. 저는 이미 수많은 특히 경기도는 더 그렇고요. 수많은 곳에서 세월호 이후의 교육이 시작되고 있다. 근데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게 선진화라는 담론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를 자꾸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잔혹 동화 같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동화는 스토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잘 살았다고 하고 끝나요. 그렇죠. 근데 5천만 명이 살아가는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그런 일은 영원히 발생하지 않는데 사실만 보면 2004년에 한국은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모든 국제기구와 경제학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때부터 한국에는 선진화라는 담론이 지금까지도 퍼지고 있는데 그게 선진국 된 지 15년 된 사람들한테 선진국 될 준비하자는 거고요. 정책이나 연구하는 사람은 다르게 느끼겠지만 대중 다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모든 가치를 우선순위를 뒤로 돌리자. 목욕탕, 비상구 앞을 창고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지 비워둬서는 안 된다. 근데 아마 세월호 그 정말 직업 윤리도 없었던 그 선원들조차 저녁 때 술 먹을 땐 우리는 정치에 선진화돼야 돼. 교사들이 선진화돼야 돼. 기자들이 선진화돼야 돼. 그러면서 술 먹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기 무의식이건 의식은 나는 돈 벌어야 돼. 그런 게 여전히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게 아닐까. 이미 선진화된 지, 선진국 된 지 15년인데 이제 매력적인 선진국이 돼야 되죠. 예를 들어서 미국도 하루에 총기 사건이 2건 이상 일어납니다. 선진국은 이상향이 아니에요. 다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마치 어떤 가치에 대해서 합의하고 어떤 제도를 합의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좀 동화 같은 그 생각 속에 젖어서 세월호 같은 참사도 일어났고 또는 어떻게 보면 이번 강원도 산불 같은 경우는 수십만 명이 자기 역할하면서 사건이 확대되는 걸 예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딱 한 가지 모습으로 이게 어떤 체제가 됐다 안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글로 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은 글로 안 가고 있거나 심지어는 그걸 거부하고 있다. 좀 그렇게 살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담론이 좀 커졌죠. 그러니까 지금 산불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번에 보면 큰 산불이 나고 나서 운영위가 열리고 있었는데 왜 빨리
정의용 안보실장을 보내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 갖고 이야기하고, 뭐 속초시장님은 왜 그때 그 다음날 잘 오셨습니까? 이런 거 이야기하죠. 그리고 굉장히 큰 산불, 축구장 750개를 그 정도의 크기를 태운 큰 산불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한 분 돌아가시면 안타깝지만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는 거 보면서 참 잘한다. 이건 분명 예전 우리 세월호 때보다 나아졌다. 그리고 그때 그 국가가 다 허송시둥되고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운영위가 열릴 때 가셔야 된다는 거 알고, 그때 왜 빨리 보내지 않느냐를 우리 지적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런 논의들이 있는 것이, 야, 발전했구나. 적어도 어떤 참사가 일어났을 때, 사건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 발전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교육계는 그럼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오 선생님, 아까 그 이야기 하고 싶다고 하셨죠. 예.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달라지고 싶었는데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솔직한 고백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은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더 달라진 게 있다면 봄꽃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봄꽃이 지면 더 슬프다는 거. 그리고 아까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렬해졌다는 거. 이게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학교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고 또 학생들을 위한 또 학생들에 의한 교육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을 계속 펼쳐온 것이 이제 제가 그동안 문담해왔던 혁신학교 일이고 또 자유학년제이고요. 또 학생 자치나 학습자 주도 학습의 이제 확대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생들 너무나 어렵고 이 학생들을 존엄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동의하면서 그런데 그 학생들이 막 성인이 됐을 때부터는 이제 각자 도생 밀림에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책임도 뭔가 변화도 없는데 학교에서만 너희들은 존엄하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고 입시 경쟁도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그 입시 경쟁에서 탈락한 아까 이제 이수강 선생님도 말씀하신 학교의 주변인들은 화력 발전소에 근무하거나요. 비정규직이고 또 구의역 사고 같은 걸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인 큰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교육에서의 변화는 사실은 굉장히 우물 안에 찻잔 속의 태풍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여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공공수학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시민사회를 만드는 것인데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희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학교에서 그 공공수학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이 되고 지금 현재 학생들이 시민으로 살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씩 변하고는 있죠. 조금씩. 네, 실은 제가 학교 다녔던 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녔던 때에 비해서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도 딸기 맞으면서 다녔거든요. 저도 출석 부르기 당하죠. 그렇게 훌륭한 학생이 아니었으면 왜 이렇게 출석 부르 때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동이도 여러 차례 맞고요. 심지어 하나 틀렸다고 한 대 맞고. 저는 나가 수학 성적을 칠판에 적었던 기억이 그때부터 수학 포기했거든요. 그런 거 시키지 않으셨으면 그때면 많이 좋아졌네요. 한 번도 토론이나 발표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었던 학생이 지금 교사가 되어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제 이런 희망도 그래서 얻게 되는 거죠. 어떤 교육 체제나 사회 체제 속에서도 또 자라나는 학생들은 자기 나름대로 주체성을 가지고 또 자기의 모양대로 생겨나거든요. 그렇죠.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월호는 그래도 조금 더 속도를 더하게 하는 변화를 주지 않았는가, 변화의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 말씀. 그 변화를 조금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학교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광동교육감님 손 드셨어요. 사실 그 세월호 참사가 나고 2달도 안 돼서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13의 진보 서양 교육감들이 당선되면서 이제 명실상부한 진보 교육감 시대를 열게 돼요. 그러면 그 이후 이제 지금 5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중3 학생들과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행복도, 학교 생활 만족도죠. 학교 생활 행복도 조사를 했는데 한 4만 명 정도 대상이니까 뭐 100% 확실한 거겠죠.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행복도가? 네, 10%포인트가 증가했는데 중학교만 2018년에 조금 감소한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림없이 진보교육감들의 성적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아쉬움을 갖게 돼요. 사실 금년이 이제 2019년 3.1절 100주년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로 보면, 현대사로 보면 뭐 아무튼 기점이 1919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00년이 됐잖아요. 그 새로운 100년, 다른 100년을 만들어야 될 아주 가장 좋은 시점인데,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 2년 전에 이 4.16 교육체제라는 이제 새로운 교육체제 구상을 내놨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바뀐 정부에서 이 새백년의 첫 해에 특히 세월호 참사 5주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놓았던 것 같은 그런 새교육체제 구상을 한 약 2년 동안 그 세월호 참사로 형성된 이제 슬픔의 공동체, 염원의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촛불혁명의 전주곡이자 원동력을 마련했을 텐데요. 그리고 또 촛불혁명으로 마련된 그 주권제의식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안에는 나라를 살리고 교육을 살리고 아이를 살리자. 결국 세월호라는 게 아이들을 살려달라는 소리인데요. 그 못 살려낸 거잖아요. 그런데 비단 아이들이 바다에서만 죽는 게 아니죠. 사실은 학교에서도 교실에서도 무수한 아이들이 손목 긋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죽어 자빠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하위 30%한테도 배제나 차별이 없는 그런 교육 시스템,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도 앞으로 100년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강력한 민주 시민의식,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교육 체제를 교육 이념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메리토크라시 문제, 능력주의 문제가 아주 복판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정말 사회적 대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죠. 2년 전에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렇게 해서 매년 좀 측정 가능한 진보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딱 제시했을 때 이 새로운 희망이 또 차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우리가 그나마 조금 빚을 갚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좋은 말씀이시네요. 행복도 조사를 했더니 얼마나 하셨다고 교수님? 교육감님? 행복도 조사? 퍼센티지가 생각보다 높아요. 아무튼 60 몇 %가 행복하다고? 행복하고요. 보통이다, 그러니까 불행하다가 1, 2%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건 심지어 학력이 가장 처지는 아이들, 이른바 기초학력도 미달되는 아이들의 경우에도 학교 생활이 불행하다는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더 놀라운 건요, 학력이 기초학력조차 미달되는 경우에 기초학력 미달, 기초학력, 그 다음에 보통 이상, 보수 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이 학력이 기초 학력에는 못 미친다고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도 공부하고 싶은 의욕, 공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는 가치의식, 그리고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뭐 이런 공부에 흥미를 느낀다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예, 우리한테 굉장히 큰 숙제를 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큰 안도를 주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숙제를 진짜 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나아진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하진아, 이 생각은 어떠니? 넌 행복하니? 제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고 우리나라에서 고3이면 다 이렇게 입시를 못 정해주고 이제 대입만 바라고 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진이가 팔자를 끼려 그럽니다 지금.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학교 동아리 시간에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를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학교를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 친구들끼리? 네. 그냥 솔직히 애들도 지금 다니면서 행복하니? 물어보면은 나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친구들의 공감을 되게 많이 샀던 게 이제 아이들을 무한 경쟁으로 몰아넣는 상대평가가 없어져야 된다 이거입니다. 상대평가가 물론 대학에서 애들을 선발하기에는 좋겠지만 그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학벌주의 이런 게 심화되고 솔직히 성적 같은 거 신경 쓰면은 제대로 된 배움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성적에 들어가고 입시에 반영되고 이러니까 좀 의무감에 배우는 게 있잖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확실히 좋아지고 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게 저도 이제 아이가 이번에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첫째가 가보니까 뭐 자원봉사 1년에 15시간 뭐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지시켜 주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15시간을 1학년 때 채워주셔야 되고요. 근데 어디서 인정하는 게 아닌 건 아무리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뭐 이런 거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억지로라도 하면서라도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 좋고 뭐 동아리 활동 가니까 학교 벽에 댄스 동아리 우리 때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는데 야 이런 것도 붙어있고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하진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목표는 변하지 않아. 이 체제 시험이라는 틀 좋은 대학에 가야 그 다음에 취직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 구조라는 큰 틀이 변하지 않는데 세부적으로 야 댄스 동아리도 할 수 있어 자원봉사도 할 수 있어 니들 마음대로 니들 하고 싶은 자율학기제도 해 세부적인 게 아무리 변한들 큰 게 바뀌질 않아버리니까 굉장히 모순 속에서 우리 하진이처럼 조금은 행복해지지만 많이 행복해지지 않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서로들 손 들고 계세요. 하실 말씀들. 자, 한 분씩 어떤 분 먼저 하시겠어요? 한국 교육 핵심 문제랑 해결 방안 그냥 말씀드릴게요. 초중고 교육이 파행되는 원인 대입 압박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대입 압박이 왜 있을까요? 대학 서열은 왜 있을까요? 이걸 국공립 네트워크나 이런 걸로 바꾸면 해결될까요? 그러니까 한국 대학교 중에 선진국 평균 1인당 교육비를 사용하는 대학교가 딱 7개 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이미 스페인보다 소득이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선진국 평균 수준 교육하는 대학이 7개입니다. 더 심각한 게 국립대 40개 중에 단 한 곳만 학생 1인당 4,200만 원 정도 교육비를 써요. 교수도 있고 강의도 있고 책도 있고 연구 프로젝트도 있어요. 다른 모든 국립대학은 학생 1인당 1,800만 원 씁니다. 이거 네트워크 한다고 대학 입시 압박 사라질까요? 또는 학생들이 거기를 추첨으로 가면 공정하다고 느낄까요? 추첨으로 만약 대학을 간다면 그 말씀이세요? 간단합니다. 작년에 세금이 거쳤는데도 안 거칠 거라고 예상하고 중앙정부가 25조 원을 사용 안 했습니다. 긴축재정을 유일하게 하는 나라예요. 25조 원 중에 일부라도 국립대든 공영형 사립대든 투자를 해서 선진국에서 학업성 지도 최고인 고등학교 졸업생들한테
자기 수준에 맞는 대학 진학 기획을, 대학 교육지를 만들어주면 수능 상대평가를 지금보다 더 심하게 해도 입시 압박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선진국 중에 정말 형편없는 대학지를 유지하면서 대학 입시 방법 안만 개선한다고 해봐야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아무리 헌신하려고 노력해야 구조적 관계에 계속 갇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마지막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잠재적 교육과정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잠재적 교육과정? 예, 잠재적 교육과정. 좁은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냐, 성취 목표가 뭐냐, 교과서가 뭐냐, 뭐 이런 건데 잠재적 교육과정이 중요한 게 청소년, 청년 한 명 한 명 행복도도 중요한데 더 결정적인 증거가 이미 있습니다. 재작년 대통령 선거, 3년 전 국회의원 총선에서 20대 초반, 총선 때는 24세 이하, 대선 때는 20대 투표율이 30대, 40대보다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은 다양하게 느낄 수 있지만 우리 혁신교육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 또는 세월호를 경험했던 친구들은 사회에 대한 신뢰가 선배 세대보다 높아진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그런데 50대, 60대, 70대가 자기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패러다임으로 20대, 10대를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선배 세대도 자기 동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투표율이 떨어졌죠. 근데 20대가 처음으로 40대보다 많은 시도에서 50대보다 투표율이 높아요. 그만큼 사회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때 가치관이 형성될 때 교육감이나 선생님한테 두발 자유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자기는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어느 학교, 어느 지역에서는가 그렇게 하고 있다. 또는 무상급식하고 복지국가로 가는 게 국가의 모습이다. 이런 걸 책임 있는 공직자와 선생님한테 들어본 첫 번째 세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잠재적 교육 과정까지 바꾸는 게 공교육의 책임이 아닌가. 딱 한 문장만 더 하면 40만 명 학생 중에 서울대 갈 3천 명을 어떻게 추려내느냐는 공교육 결과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당사자한테는 중요할 뿐이죠. 근데 40만 명 중에 남성 혐오, 여성 혐오, 무슨 종교 혐오 이런 거에 빠지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투표장에 갈 수 있는 친구를 졸업시키는 게 공교육의 책임 아닐까요?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오늘 이야기가 원장님. 네, 이제 교육 선생님 말씀 듣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의 일상을 사는 거는 사실은 체제 구속적인 특성이 있지요. 체제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배제된 공간, 예를 들면 군대라든가 아니면 도도서라든가 그 안에도 자유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자유의 의미를 가지고 그 공간이 자유롭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일전에 그 공익 광고 중에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공익 광고 있었죠. 가만히 보면 제가 학부모이면서 부모예요. 근데 내가 학부모의 역할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체제 속에서 부모의 정체성만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손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체제 구속성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게 되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 아까 우리 하진이가 이야기했는데 이런 면을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체제 구속성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는 이런 토론 장면에서는 좀 더 이 체제 변화를 고민하는 그런 노력도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그 청중석에서 들어온 질문들이 있어서 우리 발제자님들 오래 쉬셨죠. 두 분께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먼저 박구용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 세월호 참사 장면을 보면서 무수히 많이 떠올랐던 생각들이다. 국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곳에 국가가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그런데 오늘 박구영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시민인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기 위해 성찰해보는 계기가 이분이 되셨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재의 실존, 이미지와 사유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민으로서 내가 깨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조금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사 질문 주셨네요. 제일 어려운 질문 하시네요. 철학에서 상상력이라는 말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인데 그분은 저한테 제가 전남대 교수니까 전남 수다고서 질문하신 분 조금 연관시켜 제가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주 작은 교육에 대한 작은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제가 보기에 교육은 기본적으로 폭력적입니다. 교육 자체. 특히 한국 교육은 그 자체가 폭력입니다.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듣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교실에 가보면 일단 진도를 한 게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진도를 나가면 그 진도를 따라갈 수 없는 학생이 여기 앉아있어야 됩니다. 딱 근본적인 진도입니다. 내가 지금 저 말을 선생님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내가 여기 앉아있어야 되죠? 누구를 위해서? 자체가 엄청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이런 폭력을 무감각해지도록 만드는 게 학교예요. 첫 번째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인 교육학자라면 당연히 질문해야 되고 당연히 답변해야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진도 교육이 얼마나 폭력적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옛날에 주인과 노예가 있을 때 문제를 찾는 사람은 주인이고 문제를 푸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그럼 우리 학교 교육에서 문제는 누가 냅니까? 선생님입니다.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 사람. 그러니까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은 무슨 말이에요? 노예라는 얘기죠. 훌륭한 노예라는 얘기죠. 대한민국에서 중등교육을 훌륭한 성적 얻었다. 그 서울대학 갔다. 하는 말 아니에요. 훌륭한 노예로 성장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못하는데 치유만 할 줄 아는 전문가예요. 지금 그러니까 좋은 대학, 우리 아까 전 장관님 서울대학을 가셨는데 그 말씀 해드릴게요. 서울대학을 나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훌륭한 노예로 성장했다. 문제를 낼 줄은 모른다. 풀 줄만 알지. 이게 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문제를 해도 문제를 낼 줄 몰라요. 풀라고만 하지. 사실 문제가 뭔지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또 근본적인 문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아주 쉬운 질문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교를 사립, 국립, 공립 그래요? 네. 그럼 PD님, 네. 사립하고 공립을 구별하는 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립과 공립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국립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공립은 공립은 뭘까요? 제가 해주나?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말의 차이를 교육감님들은 아실까 궁금해요, 사실. 그 중요한 문제인데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 국립은 국가가 운영하는 겁니다. 공립은 지방 정부 또는 지방 교육청이 운영하는 겁니다. 왜 국가가 더 공적이에요? 지방 정부가 공적입니까? 공적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공적이라 하면 지방이 더 공적이에요? 국가가 더 공적입니까? 뭐 더 그냥 생각했을 때 국가가 더 클 것 그런데 같아요. 왜 지방 정부에도 공립이 없을까요? 이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럼 왜 우리 공교이라 하죠? 왜 공교이라 하는 공짜가 뭐죠?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개인은 왜 학교에 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적인 욕망의 추구예요. 역사에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아 이거. 이거 나쁘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해요? 국가는 공적이냐? 아니 사적입니다. 칸트가 한 얘기입니다. 교육 문제 쓸 만큼 국가만큼 사적인 데가 없어요. 왜?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처럼 국가도 교육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합니다. 다 이익 창출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경쟁력 차원에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경쟁력을 최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선별 체계와 상별 체계를 통해서 인력을 배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게 교육을 맡기면 그 나라 교육은 철저하게 사적일 수밖에 없다. 사적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도 아니고 개인도 아닌 지역사회가 교육의 주체가 된다 하는 것이 서양 공교육이라는 말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 공짜가 지금 남아서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공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사회 입장에서, 즉 오늘 우리 지역의 이 지역의 수원의 학교의 모습은 내일 수원이라는 지역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입장에 보면 어떻게 하면 내일 수원이라는 지역이 잘난 놈, 못난 놈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가를 미리 연습하는 게 학교입니다. 그게 공교육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을 국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육의 주체로 교육부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를 저는 우선적으로 해체해야 된다. 굉장히 극단적이시네요. 이 말씀 잘 이해 못하십니까? 해체는 하게한단 말이 아니에요. 하게한단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교육부가 우리나라처럼 교육 문제 전체를 주관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잘 모르시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교육 정책은 지방정부에서 결정합니다. 90% 이상 예산도 다 지방정부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진보 교육감들이 모두 오셨지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껏이 한다는 게 훨씬 낫게. 잠깐님 여기서 안 좋으신데.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학교 교실 댄스 교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수업에서 폭력 형태를 막으려면 그야말로 지방정부가 지역사회가 교육의 주체로 등장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바로 그 지역사회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시민사회가 교육의 주체가 된다는 교육 정상화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교수님. 한 가지만 추가. 교육을 해체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입시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정치로부터 자유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입시 관련 정책 결정 기관을 한국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독립시켜서 정치와 무관하게 해야만 제가 보기엔 교육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와 떼어내야 한다. 알겠습니다. 저희 내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유은혜 장관 나오시거든요. 현직 장관 자, 이번에는 아마 이태광 교수님께 드린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아직 굉장히 길게 쓰셨는데 그대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저도 소화를 못했는데 가해 의식에 대해서 이분은 질문 주셨어요.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아닌지 신자유주의, 능력주의 등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한 주체이기도 하지만 이데올로기 지배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억압받는다는 점에서는 가해자면서 우리는 피해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해의식이 세월호 참사를 대상화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오히려 필요로 하는 것은 각자가 갇힌 세월호로부터 탈출을 위한 연대의식이 아닌가. 이분은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태광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대한민국이 세월호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저는 세월호가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은 저는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많은 분들이 지금도 현장에 30년에서 돌아가시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학교에서 마찬가지죠. 학생들도 교육 때문에 교육이라는 게 앞에 박근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개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그 교육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단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결국 거기에서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그런 것이 결국 세월호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만들어 놓은 이 지옥을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한때 헬조선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이제 어떤 한계 상황이 지금 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온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한계
세상에 온 것 같아요. 뭐 프랑스 보시면 지금 노란 조끼 시위 같은 그렇죠. 경우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영국도 제가 보고 있으면 너무나 달라졌죠. 제가 가서 공부하는 시절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고, 요즘 브렉시트, 그죠? 정말 영국은 지금 우리가 멀리 있으니까 잘 실감을 안 해서 그렇지, 영국 말 그대로 정치가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도 못하는, 정치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안에서 국회에서는 계속 정쟁이나 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인데요. 사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 느낌을 받게 되고, 영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신자유주의의 천병의 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지난 연말에 깜짝 놀란 게 경찰을 이 사람들 아웃소싱을 했더라고요. 경찰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예전에 영국 경찰이라는 것은 기마경찰, 무시무시한 경찰들이에요. 총팔이 크고 이렇게 투구를 쓰고 이렇게 다니면 전부 다 부르면 저 멀리서 부르면 덩치 큰 영국 아저씨들이 말 그대로 깽깽하면서 옵니다. 저 멀리서 그냥 불러요. 경찰 한 명이 부르면 정말 그 덩치 큰 깡패 같은 애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경찰한테 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지금 경찰이 다 비정규직 또 아니죠, 알바죠, 알바. 지금 잠깐 이제 파견 나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지경으로 이제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런 거기서 이제 브렉시트가 터진 것이고, 그것을 정치 이제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이 좀 왔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 조끼 마크롱이 그러잖아요.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수많은 지식인들,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도대체 노란 조끼 시위는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많은, 그걸 이제 일반 사람은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근데 포퓰리즘의 말은 설명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리고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쫓아왔는데, 우리가 선진국이라 믿었던 나라가 그 꼴이 다 된 거예요, 지금. 갑자기 앞에 누가 있어서 열심히 쫓아왔는데, 보니까 갑자기 우리가 정상에서 서 있는 거고,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일본도 지금 뭐 걱정스럽고, 중국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지금, 우리는 트럼프가 참 고마운 분이지만 미국에서 트럼프는 정말 미국 민주주의의 끝이잖아요. 민주주의의 어떤 종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트럼프의 당선이랑 무시무시한 미국에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프라이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거든요. 정말 전 세계가 지금 제가 볼 때는 혼란의 지금 와중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한 고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이제 나쁜 길로 가기 위한 고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것을 낳기 위한 고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 한국의 목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선진국, 김용국 선생님이 선진국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생각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따라 배울 선진국이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따라 배울 수 있는 선진국. 예전에 보시면 항상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나와가지고 이렇게 논평가들이 뭐 미국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미국 사례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영국 사례? 영국은 지금 어때요, 지금? 사례를 들 게 없어요, 지금. 논평가들이. 이제 우리가 갈 길을 우리가 이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박병 선생님은 교육부를 해체한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대학을 해체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을 해체해야 할 게 많이 나옵니다. 저는 진짜 대학을 없애버려야 돼요. 대학이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에 있지만, 제가 수업도 해보지만, 여기서 배운 내용을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마다 학기마다 제가 수업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사과를 합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에게 이걸 가르치는데, 이걸 네가 배워서 너희들이 나가가지고 10년 뒤에 나가서 이걸 계속 써먹을 수 있다고 장난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모르겠으니까. 저도 이제 뭐 교수가 돼가지고 교수만 한 10몇 년 전에 저도 나가야 되는데, 학교를. 저희는 직업이죠. 직장이고 직업이니까 제가 여기 붙어 있는 거지. 학생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왔는데, 사실 제가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 10년 뒤에도 과연 유효성이 있을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싶은 것이 바로 생각하기를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실 생각하기. 많은 이런 이야기는 익숙하실 거예요. 많이 나온 이야기들이고, 저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교육부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자꾸 이렇게 호랑이를 그리면 자꾸 이렇게 현장에 들어가면 고양이가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결정되어서 대학에 오기는 와요. 생각하기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근데 막상 현장에서 실행하면은 다 고양이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저도 일선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고민인데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좋은 직업이 없어요 지금. 좋은 직장이 사라졌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대학에 와서 좋은 직장을 갖는다는 거, 좋은 직장 자체가 없는데 지금.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면 뭐예요? 좋은 직장이 없어요 지금. 나 서울대 나와서 지금 공무원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무원은 좋은 직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른 좋은 직장이 사라져 버리니까 공무원이 이제 좋은 직장이 되어버린 거죠. 공무원의 그런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공무원의 그런 급여 수준이나 복지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과 공무원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그 달라지지 않는 공무원이나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이 됐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직업이 그만큼 안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라는 것은 사회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죠. 그것이 교육에서 시작되는 것이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게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인구의 80%가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뭐 지금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60%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률이 10몇 프로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가고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행복하게. 대학을 안 가도 행복하게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큰 이야기들 교육부도 없애야 되고 대학도 없애야 되고 호랑이를 그렸는데 고양이가 되지 않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는 이 자유로운 토론의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세월호 참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여기까지 정말 바꿔야 될 게 많다 우리 사회에 여기까지 온 이 자유로운 토론이 너무 좋은데 오 선생님 잠깐 여쭙고 싶은데 왜 호랑이를 던지면 학교에 가면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었는데 호랑이를 던지니까 그렇습니다. 그 무슨 교실에서 호랑이를 만들어내세요 하면 정말 만들 의지와 역량이 있는데 호랑이를 만들어서 던지거든요. 그게 전달되어 오면서 교실에서 교사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어진 걸 그대로 수행하는 굉장히 좀 하급 인재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그 정책에 담겨진 그 의미나 뜻이 굉장히 퇴색되고 또 할 수 있는 게 마음대로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사들은 사실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모여서 공부하는지 보고하시고 해서 보고하거든요. 몇 회에 모이시는지 보고하시고 교육과정 얼마나 자율적으로 운영하는지 실수 보고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가끔은 시험지 출력해서 보고하시러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진도 나갔나 이거 결제만 있지 않은 것도 얼마 안 됐고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만 해야 했던 그런 그 시절들이 사실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지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그러니까 교사에게 주어진 역할이 그러니까 노련한 보육자, 노련한 보육자 또는 그러니까 능란한 입시 멘토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야자를 하기 힘들어하는 학생을 집에 좀 보냈으면 한다고 부모님한테 전화했더니 부모님이 아니 그럼 내가 우리 애를 초저녁부터 데리고 있으란 말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어머나. 네, 그러니까 교사에게 주어진 역할은 이제 그런 정도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교육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려면 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교사에 대한 신뢰와 물론 교사들도 내부적으로 그 신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지만 신뢰와 교사들이 호랑이를 만들 수 있는 장과 그다음에 권한과 자율적인 어떤 공공의 장과 이런 것들이 학교에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선생님이 손 드셨거든요. 웬만하면 말이 길어서 안 하려고 하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발제하신 거 다 읽어보고 등의 질의 내용을 듣는데 세월호와 그다음에 교육체계의 전환을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만나거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게 그 별도의 부류다 이렇게 좀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렇고 대신에 그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얘기하지? 라고 했을 때 첫 질문에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변화가 되고 개혁을 시키려면 교육부를 없애야 된다. 내가 오늘 저 자리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실례겠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교수님이 얘기해 주셔서 성격상은 그렇거든요. 할 말을 꼭 해야 되겠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쭉 겪으면서 질의하고 또 혹은 질문받고 혹은 이렇게 대응했던 것들의 내용들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학생들이나 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 또 시민사회 단체, 뭐 인권, 환경 이런 단체 활동가들의 주된 간담회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이게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에 교육제도에 대한 변화와 사회 변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고 하니 제가 뭐 이렇게 지식은 없습니다만 교수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제하셨는데 또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가장 많이 짓는 질문 간단해요. 세 가지로 요약하면 하동 초등학교 예를 들겠습니다. 하동 초등학교에 그 배수구에 불이 났을 때 아이들이 진학을 했다는 그게 언론에 나왔거든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배웠다는 겁니다. 왜? 한 명은 그 화재가 난 곳을 예의주시하고 지키고 있고 한 명은 가서 신고를 하고 다른 한 명은 뭘 해야 된다? 그걸 끌 수 있는 수화기든 불을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었었는데 가르쳐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소방 그 관들이 출동하기 이전에 다 진화시켜버렸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들이. 그런데 세월호 참사 때 3사 이후에 지금 정부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 아이들 수준으로 똑같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만 마련하면 되고 그 시스템을 이행하면 되는데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먼저 딱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의 목숨, 인간의 존엄성보다 돈과 권력을 중요시하는 그런 부도덕한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과 기업들로 인해서 만드는 이거는 범죄이다입니다. 그 범죄 현장을 전 국민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저는 이 사회 변화에 대한 부분을 국민들이 이렇게 용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교육 쪽에서 저는 간단하게 두 번째 많이 이제 듣는 얘기가 말 그대로 안전교육과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에서 민주시민교육까지 확대해서 대부분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반드시 지금 세대에 우리 죄송하지만 교사님한테 진짜 죄송한데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보다도 진짜 통일교육.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고 국가의 가장 첫 번째 의무가 국민의 생명 보호 의무 아닙니까? 그것을 위배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것조차도 아직까지 체계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앞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 사실 뒤에서는 딴 얘기를 한다. 지금 오늘 질의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거의 저희한테는 안 들어오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뭐 인터뷰든 뭐든 해서 마이크를 한 번 하고 혼자서 1시간, 2시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한 2시간을 얘기하고 질문을 1시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1-2시간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가장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이 교육체계에서 바뀌었던 부분,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묻는 것은 간단합니다. 5주기 관련해서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단원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안 계시죠? 네, 있으면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월은 추모의 날이라고 합니다. 한 달간은 추모 기간. 왜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초등학생한테. 중고등학생한테 그렇게 물으면 쟤 뭐야 그럽니다. 워낙에 좀 탁월해서.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물으면 자연스럽게 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달이니까요. 국민의 안전에 대한 얘기 안 합니다.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도 4월 한 달간을 왜 국민의 안전날이 아니에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의 안전날이 선포됐고 그 다음에 해경이 해체됐습니다. 해상 내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해경을 해체시켜버렸거든요. 그럼 해상상에 있는 국민들의 그 보호는 누가 합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촛불 정권 교체 이후에 다시 해경이 부활한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단원고 한 달간 단원고등학교의 추모 조형물 4.16 지금 민주시민교육원이 건립부지인 본청에 기억교실이 있거든요. 안산으로 오면 4.16 기억교실과 단원고 내에 추모 조형물을 보려고 하는데 수업 시간 내에 학사 일정 일과 시간 내에는 들어오는 걸 막는 거죠.
왜일까요?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추모의 날이고 국민 안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그 학교의 지침, 규율 이런 거에 의해서 4월달 외부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 날, 국민 안전의 날 행사도 해야 되고 추모 기간을 맞아서 국내와 해외에서 다양한 그리고 그 행사들이 진행이 되지만 실제 내부에서 그 아이들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큰 것보다는 저는 실제 이런 교육체제의 변화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아주 간단한 교육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제가 감히 여기서 통일교육 얘기하는 거는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세월호 참사가 지금 5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입니다. 그래서 아주 관심 있고 우리 그 내용들을 검토하시는 분들,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분들도 대화를 하면 진짜 모릅니다. 모르거든요. 아주 관심 있는 사람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3사법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지금 발족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무사, 그 다음에 청와대 캐비넷 문건, 그 다음에 수사 결과 보고서, 그 다음에 기무사 피해 가족들 사찰, 그리고 보고 문건, 그 다음에 재판 과정들, 그 다음에 선체조사위원회 활동 보고서 등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통일교육을 얘기한 것을 짧게 줄여서 얘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4월 17일 그때 선거 때였잖아요. 4월 16일 바로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17, 18일 날 바로 TF 문건에 어떻게 나오냐면 세월호를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유가족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한반도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는가. 기무사 문건은 지금도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몰라서 얘기 드리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유가족들은 폭동, 불순세력, 종북, 정확하게 보고서 내용에 그렇게 글씨가 표현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계적, 체계적으로 종북, 불순세력, 폭동 이걸 막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면 단체와 필요하면 종교계까지 동원해서 가족들을 철저하게 사찰하고 관리하고 신상까지 얘가 뭐를 좋아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학교 다니면서 얘가 야구 팬이었는지까지 나와요. 그게 기무사령부 군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될 군인의 신분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무도 안 믿죠. 안 믿는다고 반응이 없네요. 다 믿으세요? 안 믿던데 실제 지금 대학생들도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설마 그 정도까지였습니까? 근데 지금 재판 나오게 되면 그 문건들 다 공개 열람 가능합니다.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교육까지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하나만 빨리 얘기 드리면 저는 다른 게 바뀐 게 없다고 봅니다. 부모들이 고마워하는 게 있고 학생들이 고마워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고마워하시는 건 뭐냐면 명예 졸업 학적부가 신설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학사 일정 중에 희생되는 아이들이 희생 후에 제도 처리당해서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대한민국 내에서 없게 됐다. 그걸 만들어 놓으신 게 이재정 교육감님과 진보 교육감님들께서 국회 입법을 통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교육철학과 신념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국회를 통하지 않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사상에 없었던 근데 그걸 학생들은 몰라요. 명예졸업 학적부가 신설된 걸. 다만 그거에 세월호에 관심이 있었던 부모님들은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럼 내 자식의 명예도 회복될 수 있는 거냐. 기존에 어딜 갔다가 희생됐는데 다 채석 처리됐으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거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좀 이렇게 교수님들과 또 이런 교육연구원에서 앞으로 좀 감안해 주신다면 예.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세월호와 너무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부분은 좀 앞서 나가는데 진행이 나가는데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예, 박수 주십시오. 지금 저는 다 통하는 이야기라고 봐요. 같은 맥락. 그러니까 국가의 발전, 전체의 발전 앞에 개인은 희생당해도 좋다는 그런 패러다임에서 5년이 진행이 되었고 아버님은 그 과정에서 느꼈던 울분들, 분노들을 막 쏟아내셨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이러한 가치관을 깨야 한다. 이러한 가치관을 깨기 위해서는 학교가 잘해야 한다. 학교가 교육을 바꿔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바뀌었습니까? 지금 안 바뀌셨대요. 바뀌기가 쉽지 않대요. 왜 쉽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다시 큰 담론, 우리 교육의 커다란 이야기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커다란 게 바뀌어요. 우리 아버님 말씀하신 이 부분까지 다 해결되는, 다 물고 물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교육계 종사자분들이 대부분이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체제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 많으신 분들이고 어떻게 호랑이를 그리고 호랑이를 제대로 만들어낼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세월호로 시작했지만 교육에 대한 큰 담론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눴던 거고요. 이제 뭐 마칠 시간이 거의 다가오는데 오늘 라운드 테이블에 많이 앉아 계시다 보니까 말씀들 충분히 못 하셨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처럼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각기 보는 시각에서 다르게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양 대표님, 네, 부터 시작해서 한 마디씩 이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이야기로 마지막 발언들을 이어가보죠. 네, 다들 너무 고생하셨으니 짧지 않게 좀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맥락들만 말씀드리자면 사실 세월호 이후에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부분은 가만히 있으라라는 이 명령 자체가 바뀌었나 그것은 곧 학생이나 학내 수수자들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나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최근에 스쿨미투 고발이든 아니면 그 이전에 모두가 광화문에 나왔지만 청소년은 광화문에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았던 정치적 탄압이든 아니면 아주 돌아가서 본다면 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가 한 일은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노란 리본을 학교에 달고 오지 말라고 한 일이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학생들이 말할 수 있는 학교가 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미한 변화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학생들을 압제하고 통제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통제하는 방식의 교육이라는 건 변하지 않았다. 사실은 체벌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머리를 때리는 수준의 체벌은 장난처럼 여겨지고 체벌이 아니더라도 뭐 상벌점제든 경기도가 없었지만 그리고 선찰교실 같은 학생들을 벌 주는 존재로 여기는 문화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 부분이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옳은 것을 주입해야 되는 존재,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존재로만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학생들에게서 목소리를 듣는 연습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목소리를 듣는 연습. 네, 학생들을 동등한 주체로 여겨야 하고 학생들에게 존댓말 해야 되고 학생들을 예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한 것이 없고 맨날 뭐가 옳다라고 이렇게 큰 담론으로 접근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오히려 학생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토론회 역시도 매우 형식적인 환경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발제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가해 의식을 가지고 가해자로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요. 저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청소년으로서 교복을 입고 광화문에 나왔고 정말 수많은 어른들한테 사과를 받았거든요. 사과를 받으셨어요? 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저는 그 말 자체가 너무 어떤 마음이신지 알겠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지킴받는 존재로만 남는다면 가만히 있으라라는 명령 자체는 유효한 것이 아니냐. 사실은 세월호 참사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 그 질문 던지고 싶거든요. 세월호 참사 때 무력했던 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삶의 참사들을 각자 마주보게 되었다. 그게 저한테는 입시 경쟁이었고 누군가에겐 불안정 노동이었겠죠. 그러한 참사들로서 우린 연대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이러한 일방적인 가해의식은 오히려 세월호라는 것을 피해로만 남게 만들고 나와 격리된 문제의식으로 남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편으로 세월호 참사의 많은 대상이 학생이었고 이들이
주체이기보다는 교육받아야 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미안하다라고 말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세월호 참사 5주기에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 여전히 학생인권이 부재한 현실들, 여전히 학생이 말할 수 없는 현실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답이 없는 입시경쟁체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학생들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조금 더 많은 발언권과 권력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마음에 깊이 담아서 오셨던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 주셨어요. 그러면은 순서대로 짧게씩 예. 일단 국가랑 중앙정부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중앙정부는 국가의 핵심 요소가 아닙니다. 주권이 있는 주권자가 영토 위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거고 국가는 국민으로 구성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가야죠. 저는 이런 국가는 세월호 때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때 동시에 이게 나라냐 하는 주장과 헌법 1조 1항과 2항이 같이 이야기됐죠. 중앙정부와 국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앙정부가 6개월 동안 구성이 안 돼도 국가는 아무 문제 없는 내각제 국가들이 잔뜩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호칭할 때 전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처음에 울컥한 것도 수많은 개인들이 공직자, 시민 포함해서 성찰하고 실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조차 조심스러운 게 진상규명이 본격화되진 않았어요. 사회적 참사위원회 아직도 위원 구성 이런 절차가 아직도 발목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5년이나 지났는. 그래서 진상규명을 명확히 하고 원인과 책임에서 법적 원인과 책임, 행정적 원인과 책임, 그리고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원인과 책임을 차원을 다르게 구분할 때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세 분 제가 보기엔 공통되는 맥락의 말씀인데 교육에서 학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경기도가 혁신교육의 발상지고 그래서 오늘 토론에도 세월호 이전과 이후 이야기가 좀 섞여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세월호 이후에 학생 중심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리고 학교와 교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바꿀까라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표준인 어떤 정답이 있는 것 같아서 서울부터 마라도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모두 똑같이 하면 효과가 있을 거다 하는 것 자체가 환상이죠. 700만 학생 자체 한 명 한 명이 고유하고 다양하고 이러한 친구들한테 최적의 학습과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선 다양한 교육활동과 학교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교육부가 캐나다는 실제로 없어요. 미국도 1980년까지 없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중앙정부나 경기도 또는 서울교육청처럼 큰 교육 정책 결정 기관이 모두 호랑이를 그리세요 하는 순간 일이 안 됩니다. 교사들도 일이 안 돼요.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1반, 2반, 3반 모든 학생들한테 똑같은 방법, 똑같은 교육과정, 똑같은 진도로 수업을 했을 때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학생 중심 학습으로 바꾸자. 이건 이재정 교육감님 계실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4년 근무 시작하자마자 9시 등교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건의하는 걸 받아서 시작하셨죠. 네. 그런 겁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도 뇌과학 논문을 다 확인하면서 중학생 최적의 등교 시간은 10시인데 부모 입장 생각하고 사회 입장 생각해서 9시에 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중심 학습 이런 걸로 좀 관심 초점이 바뀌면 어떨까 생각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도 말씀을 하셔야 될 분이 꽤 많이 남아 계신데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서 제가 시간 제한을 부득이하게 좀 두겠습니다. 한 90초 괜찮으세요, 교육감님? 예, 시작해 주시죠. 마지막 발언. 아까 그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그 문건이 이 화면에 나왔는데요. 그 밑에 보니까 세월호는 새로운 교육 체제에 대한 명령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명령일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의한 민주주의 공교육을 만들어서 거기서 길러지는 민주주의자들, 민주시민들로 하여금 고에너지 민주주의를 실천시켜라. 그렇게 해서 국가답게 이런 조난구조에서 실패하는 일이 없어야겠고, 또 국가가 그런 실패가 있으면 사실을 밝히고 인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들이 따라야 되는데 여전히 조사 방해까지 그래서 진실마저 총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그 조사 방해의 총 책임자가 지금 뭐 굉장한 지위에 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것이 불가능하게 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런 명령으로 이해하는 거고요. 여간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학교의 화가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교사들 스스로가 엄청난 민주시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수영 못하는 사람한테 수영선수 길러내라고 하는 것 같은 것이, 교사들은 정치기본권이 없어요. 투표권 외에는 정당의 세계, 선거의 세계, 정치의 세계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쪽 시민으로 온전한 시민을 길러내는 막중한 법적 직무니까 미션 임파서블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바꿔서 사실은 이 정치 천민 신세를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묘하게 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밖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교사 면천 없이, 교사의 정치적 면천 없이 민주시민교육,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임파서블 줄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행구 선생님. 예, 그 정치 천민을 벗어나서 교사로서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서 먼저 민주적인 사회를, 시민사회를 만들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지만 거기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돼서 그리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내는 공작소 역할을 학교에서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들죠? 앉아있기. 괜찮으세요? 이마진 학생? 뭔가 말을 짧게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을 좀 있어가지고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여러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자율과 자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솔직히 느낄 기회가 많이 없는데, 저희 학교에서 그 교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면 교사하고 학생이 간단히 모여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토론회를 자유토의 그렇게 자유토의 광희고등학교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저번 주 금요일에 참석을 했는데 애들이 막 손들고 마이크 갖다 주기에 바쁘게 막 말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우리한테도 뭔가 권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생 중심과 학교 중심의 교육을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사회 구조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교사 학생이 서로 배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벌이 자아 실현에 구애받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이제
이제 교육과 사회의 동반 성장을 기대하면서 이런 말을 준비했습니다. 알겠어요. 네. 교육과 사회의 동반 성장. 어려운 말이네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아까 말씀하셨어요. 마무리 조금 하시겠어요? 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세월호는 아직까지 진행형입니다.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밝혀지지 않고 진행형이라고 얘기하고 1953년 창경호 다 아시죠? 1970년 남영호 다 아시죠? 1993년 서해해류 그 다음에 2013년 세월호 제가 언급한 게 다 대형 여객선 사고였죠. 그 사고가 참사로 바뀐 거죠. 뭐로? 두 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나면 주기가 딱 20년 주기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게. 그렇죠? 그래서 세월호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마지막에 세월호는 진행이고 잊지 말아야 된다. 경제 활성화, 민영화, 그 다음에 책임을 민간에게 이렇게 부여하는 그런 부분에 지금 이 정권이죠. 정권을 없애려면 제대로 된 교육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잊지 말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말라. 그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자, 박근 교수님. 네, 뭐 세월호 원인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또 끔찍한 것은 지금은 감옥에 계시지만 대통령께서 공감할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선장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두 명 있는 것도 끔찍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는 반 정도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개인을 비난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분처럼 고통받는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작게 느껴서 그렇지 일상적으로 매일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게 너무 좀 그렇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그런 공감 능력을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보는데요. 저는 지금 돌아가신 어머니가 시골에서 그 산에 나는 산 도라지라는 게 있어요. 그럼 더덕 드셔보시면 산에서 나는 더덕이 있어요. 향기가 엄청 좋은데 밭에서 나는 도라지는 향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10년 동안 꾸준히 다양한 산에서 도라지를 펴다가 밭에다 심어본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데 결론은 밭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철학 박사를 하고 오니까 너 철학자니까 네가 한번 왜 그런지 말해봐라. 내가 농업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말 때문에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향기는 이질적인 것들하고 함께 있어야 향기가 나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토양에도 저 혼자 자라면 향기가 없습니다. 향기는 어찌 보면 적처럼 보이는 나를 장악한 것처럼 보이는 이질적인 존재와 함께 어우러져야 향기가 나는 거다. 그게 공감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조금 다른 꿈을 가지고 경쟁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각기 학교에 모든 학생들이 경쟁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경쟁하되 각자가 자기 기준 가지고 경쟁하자. 그래서 서로 기준이 다른, 꿈이 다른 학생들끼리 어울려 살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기르는. 그래서 그런 분 같은 끔찍한 일이 또 내가 그런 끔찍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질적인 사회로 만들어가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은 시민사회에 돈 5천이라도 내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일단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이 습관을 바꾸는 거거든요. 습관은 사실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 바꿉니다. 내가 담배를 피다고 했을 때 그분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담배 때문에 죽을 뻔할 때예요. 담배 때문에 죽으면 담배를 계속 피우잖아요. 그럴 때만 바꿀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세월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그 습관을 바꾸라는 것이고요. 그 습관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데올로기인 거죠. 이념일 수도 있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이었잖아요. 교육 방식이. 그 이데올로기를 지탱하는 재생산되는 것이 교육이었던 것이고, 교육 시스템이었던 것이고, 그 교육 시스템이 가르친 것이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만하게 어떤 근원이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습관을 바꿀 때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죽을 각오를 그냥 바뀌는 거죠. 사실. 그래서 좀 정말 저는 이제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정말 죽을 바뀌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출산율이 제로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국 마지막 한국인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다른 분이 오셔서 한반도에 사시겠지만 한국에는 끝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죽을 각오를 하고 바꿔야지만 절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바로 교육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지른영 시의 그 시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연민은 저고의 그림자처럼 짧고 우리의 수치심은 자정의 그림자처럼 참 길다.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수치심을 잃지 않는 것, 세월호 이후를 열어가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그 당시 그날 제가 느꼈던 트라우마, 그날의 상처, 그날의 기억을 얘기했었는데요. 일단 잊지 말아야겠다. 오늘 토론을 마치고 나서 제 결론은 잊지 말아야겠다. 근데 잊지 않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바꿔야겠다.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오늘 교육 중심으로 이야기 나눴죠.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 앉아 계신 합니다. 돌아가서 나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좋은 말씀들 다 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좀 깨우치는 시간이 됐어요. 성찰의 시간이 됐습니다. 앉아 계신 많은 청중들도 그러셨으리라 믿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10개 토론 나눠주신 우리 라운드 테이블의 선생님들께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잊지 말아야 할 우리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끝으로 보내주십시오.